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조금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교수님, 저는 멘트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눈물을 보인 대목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요. 자기 아내에 대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린 것도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괴이한 비디오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저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어떤 사고 과정에 대한 어떤 단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 죄의식 이런 것들은 눈꽃만큼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가 경찰에게 아내의 어떤 살해를 의심받았던 정황에 대해서는 억울하니까 네. 아내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아내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했노라고 지금 마지막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내의 이마에 열상 맞아서 다친 흔적이 있었고요. 예. 네. 그리하여 결국은 일정 시간 후에 투신 자살한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자살로 몰고 간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책임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경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아내를 죽인 게 아니냐라는 대목만 억울해하는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얘기가 아내를 자살한 것으로 좀 조사를 해달라 네. 하는 청. 예컨대 지금 뭔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억울했던 것만 생각나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게 있죠. 그러면서 네. 눈물을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 예.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영학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이게 40점 중에서 25점인데 네. 이게 25점이 딱 그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딱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점수는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근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감돼 있는 범죄자들 중에 25점이 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외국 범죄자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쓰는 도구이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교도소 수감자 중에 25점 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그렇군요. 범죄력이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되고 일단 정상적인 희노애락을 느끼기에는 뭔가 괴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영학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뭐 환경이 그런 사이코패스가 되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네, 뭐 상호작용이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물론 네. 유전적 소양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뭐 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동질적인 인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 지금 그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중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장애 요인을 알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핸디캡이 많아졌다. 예. 열등감이 심해졌다. 그것이 결국에는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적절하지 않은 느낌을 유발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성에 집착했던 이유도 예. 자기가 또래 여성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성 도착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 예. 근데 그런 이제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세게 보이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도 하고 예.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책에서 보면 본인이 쓴 책 행복에 보면 여자애들 앞에서 무한당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좀처럼 잊을 수가 없었다. 나중엔 눈물까지 주룩 흘렀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이런 피해의식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번에 이 흉악한 범죄로 이어졌던 그럴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고요. 저런 이제 어떤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적인 과잉 행동, 성적인 과잉 행동, 지금 이제 성기의 뭐 어떤 이게 이물질 삽입한 이런 것도 이미 언론에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이제 필요 이상의 오버하는 이런 이제 반응을 유발해서 결국 그게 성에 집착하는 경향성으로 이제 이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브리핑에 보면요. 도대체 왜 이 딸의 이 친구를 이
여학생을 골랐을까? 왜 이 학생을 딱 찍어서 데려왔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 엄마랑 닮았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김양 피해자가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도 이제 이모 씨 집에 드나들면서 그 자살한 아내하고 좀 가깝게 지냈다고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측면도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딸에게 딱 집어가지고 엄마랑 닮았던 걔 좀 데리고 와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모 씨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측면들이 아직까지 완벽히 분석된 건 아닌데 아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내의 자살이라는 이런 예. 측면들이 이번 범죄를 아마 만들게 된 씨앗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와 자살 이후에 뭔가 심경의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도 그렇고 오늘 한 얘기도 보면 계속 아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범행이 좀 벌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학 씨에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내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경찰 추적을 받으면서도 남겼던 유서 동영상에서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야기는 어렵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여보, 진작에 당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 햄버거 시켜달라고. 햄버거 시켜달는데 내 거를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해자가 돼버려가지고. 당신은 알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서 그래. 당신이 내가 죽였다 그러잖아. 네. 지금 계속 아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내의 존재감이 정말 남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내가 이 사람한테는 일종의 재산이었죠. 생계를 이어나가는. 아, 그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람의 핸드폰 안에 아내가 타인과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이 지금 발견됐잖아요. 네. 예. 아내는 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아내의 자살을 초래했다는 데 대한 전혀 인식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자기의 그 요구사항, 부적절한 요구사항으로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폭력 피해자가 됐는지 하는 대목에 대한 전혀 통찰이 없이 여전히 아내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공된 감정에 지금 심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이코패스의 단면입니다. 그래요? 진정성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랐던 게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동안 이영학의 이야기로는 아내에게 심정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반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감정은 약간의 연기나 뭔가 이렇게 취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스스로도 자기의 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는 사실은 이 사람의 생계 방식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도 생존을 했지만 이 네. 사람의 또 다른 직업 중에 하나는 성매매 알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중에 성매매를 알선시킨 여성들의 리스트 중에 가장 신뢰로운 아무 때나 성매매를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아내가 굉장히 어떤 자산의 가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마음대로 자살을 해버린 거죠. 예. 문제는. 예.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인데 일단 그 여정생활 이제 사망케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도 발견이 됐고 이제 증언도 나왔으면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김양에게 깊은 잠이 들도록 아까 수면제를 여러 차례 먹였으니까 네. 거의 하루를 넘게 잠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욕망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갑자기 깨니까 갑자기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의 고의는 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건데 이게 계획 살인이냐 이제 우발적 살인이냐는 게 사실 형량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사람이 이 여자아이를 그렇게 집으로 유인한 이유가 강제추행의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살인의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추단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 보면 일단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해서 유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수면제만 먹여서 본인의 그렇죠. 욕망을 채우고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예, 처음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까지 수사 결과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피해 아동이 깨어나서 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살해를 한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해도 살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과실치사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살인인데 문제는 이제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 이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형량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전반적인 범행 태양이 워낙 안 좋고 그 사후 정황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여성이 워낙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이영학 씨가 중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영학 씨 아까 이제 영상 진술들을 보면 아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수면제에 취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영학 씨 같은 경우는 어쨌까지 지금 뭐 서류상은 지적장애 등급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본 재판 들어가면 본인은 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99%입니다. 아내가 죽어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약에 취해 있었고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 네. 그러니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앞번 법정에서의 주장을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앞에서 아내 때문에 내가 약에 취해 있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약이라는 게 지금 수면제고 혹시나 해서 마약이 있나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마약 투여한 사실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라 하더라도 수면제에 있어서 잠에 덜 깼다 하더라도 그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그게 아마 심신미약 인정 단계 받기 위해서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이제 심신미약 주장하면 재판부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냅니다. 치료감호소에서 이제 정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감호소의 의사의 어떤 치료 결과가 기본 근거가 되는 거. 거기서 일단 이러이러 문제가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판정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예. 그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심신미약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이라든지 범행 형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 받을 때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고 최종 판사가 판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 수면제를 먹어서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게 공주치료감호소 가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유서 동영상을 썼을 때 어떤 그 이영학 씨 했던 문장이라든지 문장들을 보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장이 완벽하게 완결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걸 반추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신미약의 판단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극히 낮지만 이영학 씨는 99% 주장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이코패스의 어떤 사고 과정에 대한 어떤 단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 죄의식 이런 것들은 눈꽃만큼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가 경찰에게 아내의 어떤 살해를 의심받았던 정황에 대해서는 억울하니까 네. 아내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아내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했노라고 지금 마지막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내의 이마에 열상 맞아서 다친 흔적이 있었고요. 예. 네. 그리하여 결국은 일정 시간 후에 투신 자살한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자살로 몰고 간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책임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경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아내를 죽인 게 아니냐라는 대목만 억울해하는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얘기가 아내를 자살한 것으로 좀 조사를 해달라 네. 하는 청. 예컨대 지금 뭔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억울했던 것만 생각나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게 있죠. 그러면서 네. 눈말을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 예.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영학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이게 40점 중에서 25점인데 네. 이게 25점이 딱 그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딱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점수는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감돼 있는 범죄자들 중에 25점이 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외국 범죄자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쓰는 도구이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교도소 수감자 중에 25점 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그렇군요. 범죄력이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되고 일단 정상적인 희노애락을 느끼기에는 뭔가 괴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영학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뭐 환경이 그런 사이코패스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네, 뭐 상호작용이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물론 네. 유전적 소양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뭐 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동질적인 인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 지금 그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중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장애 요인을 알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핸디캡이 많아졌다. 예. 열등감이 심해졌다. 그것이 결국에는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적절하지 않은 느낌을 유발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성에 집착했던 이유도 예. 자기가 또래 여성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성 도착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 예.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조금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교수님, 저는 멘트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눈물을 보인 대목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요. 자기 아내에 대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린 것도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괴이한 비디오 내용이죠. 그렇죠. 예. 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저게 바로